오늘 주제가 백낙천과 검은 지식인들. 지난번에 제가 백낙천과 종교전쟁 이런 제목으로 1차적인 강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쉽게 알아듣는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요약하면 백낙천은 어쨌든 굉장한 신념가다.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백낙천이 뭐 지금 공작원이든 아니면 뭐 북한의 포섭이 됐든 아니면 지금 뭐 고정 간첩이든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간첩 이상의 간첩이죠. 사상적인 간첩이죠. 그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백낙천 교수 자신이 여과 없이 이제는 아주 완전한 형태의 커밍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고려연방제 신봉자로 조금씩 알려져 왔지만 이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를 완전히 커밍아웃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백낙천과 검은 지식인들, 제가 이 주제를 다루면서 한국에서 그 지식계, 지금 좌파가 아니라 전반적인 지식계, 언론계, 학계, 그 모든 영역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을 저는 백낙천으로 지목을 합니다. 간첩이라는 표현이 필요가 없습니다. 간첩 이상의 간첩, 확신범이자 신념가, 거의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지금은 80대인데도 불구하고 백낙천 TV를 운영하면서 젊은이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창비, TV 창비를 통해서도 자신의 사상을 쉬지 않고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백낙천 교수가 대학에서 제가 수업을 들었던 어떤 면에서는 은사지만은 지금은 그런 개념으로 보지 않고 한국의 가장 심각한 위기의 원인을 제공하는 한 사람의 범죄자다 이렇게 보면서 강의를 합니다. 이것은 저로서는 하나의 또 승부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조금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하면 가령 제가 이 강의를 하다가 밑에 댓글들을 좀 지울 때가 있거든요. 거의 다 보지는 않는데 볼 때 지우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런 내용은 우리한테 와서 하지 마라라고 하는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제가 그냥 지웠는데 아니 가만히 둬도 그 종북 세력은 다 망하고 이석기 이 사람들은 다 망하니까 지금 얼굴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아 보이는데 운동이나 좀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경우에는 뭐 저희가 이제 학교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인문학교를 그 인문학교 자체의 존립 이유를 부정하면서 성경이 있는데 뭐 때문에 더 다른 것을 필요로 하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하고도 제가 좋게 응답을 하지 않고 상당히 불쾌하게 응대를 합니다. 제가 불쾌하게 응대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런 유형이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근데 언제 승리한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데 승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심지어는 엘리야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가 있는데 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합니까? 인간 역사에 대해서 이 인문적인 세계에 대해서 부정한다면 이 판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냥 조용히 집에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진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같이 진지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와서 이상한 태클을 걸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치적인 측면에서 성과학의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굉장히 악하고 범죄적인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강명의 천사처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체를 드러내고 과감하게 싸워야 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싸움을 하고 있고 이 싸움에 힘을 빼는 사람들 제가 좀 불쾌하게 응수합니다. 성경 하나면 충분한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누가 모릅니까? 정답이죠. 정답지를 들고 있죠. 이 정답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는 문제를 모른다는 거죠. 정답지만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세계가 없어요. 정답지만 갖고 사는 세계가 없습니다. 문제도 있고 풀이 과정도 있어요. 무슨 문제에 대한 답인지를 모르면서 성경이면 다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제가 인문학교를 하는 이유는 특히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멘탈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싸움은
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지루하고 무서운 싸움은 지적인 전쟁입니다. 지금 크리스천들이 이 지적인 전쟁에서 완전히 거의 참패 수준이거든요. 그 이유는 공부를 너무 안 하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공부를 하는 것 자체도 존재 이유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방해까지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꺼지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사시고요. 어쨌든 지금은 선과 악의 전쟁에서 선하고 양심 있는 세력이 완전히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16년 탄핵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악하고 범죄적인 세력이 이제는 자신의 실체를 다 드러냈어요. 지금 먼저 이 영상 클립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는 촛불혁명이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전한 성공을 얘기하기는 이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동학 농민전쟁 이전에 이제 동학이 있었고, 수문과 해열의 동학운동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연속성이 있다는 건 저도 절대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면은 그런 그 동학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촛불혁명에 와서 드디어 마련됐다고 봐요. 또 그 여파로 2016년, 17년에 항쟁의 여파로 미투 운동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시원이 사실은 동학이거든요. 촛불 얘기가 많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그 말씀 맞고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막 길을 쓰고 노력을 했지만은 잘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촛불 항쟁, 촛불 대항쟁이라는 거하고 촛불 혁명을 구별하자는 주장이에요. 2016년에서부터 17년까지 그 겨울에 그때 우리가 이제 엄청난 촛불 시위를 했잖아요. 그것을 나는 촛불 대항쟁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그것만 가지고 혁명이라고 그러면은 그 잘 통하기 어렵다고 봐요. 특히 학자들한테는 그게 안 먹히고. 그러면은 그게 대항쟁으로 끝난 거냐? 아니면은 촛불 혁명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가려서 생각하자는 건데 나는 지금도 촛불혁명 진행 중이다. 사람들은 연평도를 저놈들이 포격하는 거 보니까 천안함도 했겠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연평도를 포격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천안함을 자기들이 안 했다는 그 가설이 더 유력해진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도 그렇지만은 우리 지식계와 언론계가 이 사실을 은폐하는 데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봅니다. 남한에서 시민 참여형 통일에 시민들이 최대 기여를 한 것은 촛불 대항쟁을 통해서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퇴출시킨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통일을 안 한다는 전제로 동서독이 교류하면서 사실은 상당히 수준 높은 시민 참여와 교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이라도 통일이 된 것인데 만약에 처음부터 시민 참여형 통일이라는 그런 뚜렷한 목표를 갖고 진행했다면 아마 독일이 세계적인 그냥 지금 같은 강국이 아니라 평범한 강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모범 국가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클립을 보시면은 백낙청 교수가 2016년부터 시작된 본격화된 촛불, 그들의 이름으로 촛불혁명, 사실은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완전히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 커밍아웃의 실체는 이제는 1948년 이승만의 대한민국 헌법체제가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는 새로운 통일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새로운 통일 국면, 그 새로운 통일은 동학과 대종교, 원불교, 천도교, 후천개벽 이런 소위 말하는 민족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가치의 연장에서 통일을 할 것이다. 이승만과 대한민국 1948년 체제는 사실은 그 베이스에 기독교가 있다. 이런 얘기가 깔려 있죠.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1948년 체제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자유, 천부 인권의 세계, 기독교 이상의 기독교입니다.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시민의 그야말로 권리, 보통선거, 스스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민이 아니라 주권을 가진 국민이 된 그런 헌법체제입니다. 그 1948년 체제를 없애고 그러면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백낙천 교수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백 교수님,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안 했으면 뭐 도깨비가 했겠습니까? 김정일이 안 했으면 도깨비가 했겠습니까? 백 교수님의 오래된 착각이 북한을 오판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제 그 착각을 끝내셔야죠. 제가 다음 클립을 보여드리기 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백낙천 교수님이나 뭐 김용옥 교수님이나 뭐 이런 분들 생각 바꾸려고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싫다, 난 성경 하나면 끝이야, 인문학은 다 악마의 책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으른 크리스찬들, 그분들을 설득하려는 생각 아닙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은 위기가 있다, 그리고 승리는 우리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그 과정에 같이 갈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지금 전사가 좀 필요하다, 일종의 징병을 하는 것입니다. 모병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같이 가시고요. 방해하실 분들은 나가세요. 가끔씩 저한테 욕먹지 않습니까? 꺼지라고. 다음 클립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백 교수가,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이 촛불혁명, 드디어 우리 시대가 왔다, 그리고 그 촛불 밀라를 통해서 이재명이라는 지도자를 우리가 가졌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문재인, 노무현보다 훨씬 더 지독한 인간이 나타났지? 마음에 든다니까? 이재명. 그러면 이재명과 함께 그 촛불혁명을 통해서 백 교수님,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합니까? 그 대답은 김용옥 씨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그 대답을 JTBC가 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거의 주석 같은 노릇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입니다. 모택동이 말만 듣고 연안에 이렇게 우리 위대한 소비에트 지구가 이미 해방 지구가 마련되어 있다 하고 갔을 때 딱 가서 주석을 만나거든요. 딱 만나는데 이거 주석이냐? 그때 시중신의 나이가 22살이거든. 22살. 우리는 누구였냐? 그 소비에트 지구를 해방시켜가지고 거기다가 그 혁명 근거지를 만드는 것이 불과 19살. 네, 여러분 보셨어요? 너무나 노골적이죠. 이제 모택동뿐만 아니라 이제 시중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시중신은 누구입니까? 바로 시진핑의 아버지입니다. 모택동을 이겨먹었던 그 새파랬던 찐 공산주의자 시중신. 예전에 돌아가신 전 노동당 국제비서 황장엽 씨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이 얘기는 제가 직접 들었고 제가 자주 전달하는 내용인데, 국제비서기 때문에 뭐 온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을 다 만난 분이죠. 뭐 후르시초프니 뭐 이런 시대부터, 스탈린 시대부터 소련에 갔었고, 중국의 모택동, 뭐 덩샤오핑 등등 다 만난 분이고, 특히 황정엽 씨는 그 장점인 같은 사람하고 친했는데 시중신도 만났다고 합니다. 시중신을 만났는데 시중신이 1990년 초에 그렇게 말했다 그러죠. 우리가 사실 김정일이 2000년 초인가요? 1990년대입니다. 정확한 해를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을, 김일성, 김정일을 좀 좋아하지 않는다. 시중신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 입장에서. 그런데 지지를 안 하고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북상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너무 위력적이다. 중국 공산당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봉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황장엽 씨는 그 시중신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실은 그 한국에 와서 그 10년 이상 지내는 동안 자유통일을 그다지 설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주체사상으로 한반도 통일을 해야 된다. 그 주체사상으로 통일한 한반도의 모습은 중국과 약간 유사하다. 이념당을 가지고 하나의 정당이 지배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약간 이런 주장을 노골적으로 했었죠. 왜 시중신의 아들 시진핑이 지금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그 덩샤오핑 이후에 중국에서 권력을 이렇게 나누었던 배분해 나갔던 그런 그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방식을 다 부정하고 이렇게 엄청난 권력을 독점하면서 그 심지어는 물려주지도 않고 한 10년 정도 하면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권력을 거의 영구화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목택통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목택통으로 돌아가야겠다. 지금 한국에 있는 소위 검은 지식인들은 바로 그 목택동을 이상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용옥 씨가 목택동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솔직하게 말하면 김일성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김일성. 말하자면 중국이 목택동 그 동상을 세워놓고 통일을 한 것처럼 이 한반도도 김일성 동상 세워놓고 통일하는 것 괜찮다 이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부인할까요? 제가 한번 보십시오. 이런 생각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랫동안 여러 차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표를 보여드렸어요. 사실 우리나라 그 좌익 세계는 기본적으로는 통역당부터 보는 것이 좋다. 그 이전에도 계속 뭐 남파 공작원이 있고 남노당도 있고 온갖 파들이 있지만은 지금까지 정치 세계에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그 지하 그 종북 친북 세력은 통역당부터 보는 것이 유리하다, 좋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통역당, 인역당은 거의 묶어서 봐도 되고 제가 밑에 썼던 난민전까지 이 세 그룹은 거의 묶어서 봐도 됩니다. 그리고 80년대에 등장했던 1982년 이후 세대가 만들었던 이 민혁당이 사실은 민혁당이 주사파입니다. 이 민혁당이 주사파고 나머지는 주사파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익들은 그렇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면 무식하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사파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좁은 의미입니다. 물론 뭐 넓혀서 주사파를 주체사상 전체로 말한다면 말이 되지만 사실은 이 좌익 세계에서 주사파라는 단어는 아주 좁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1982년 이후에 1985년, 6년, 특히 6년을 기점으로 드디어 커밍아웃하고 드러난 학생들의 조직을 말합니다. 민혁당은 지금 새로 보면은 굉장히 약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석기 세력, 그리고 지금 뭐 정진상 씨가 오늘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정진상이라든지 김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이석기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을 차지하고 있는 하태경 이런 그룹들은 그 민혁당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혁당 당 조직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인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는 민혁당이고 이 그룹을 주사파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주사파 그룹이 사실은 지금 진짜가 아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제가 자주 언급했던 사람이 윤호중 그리고 이해찬 이 그룹. 근데 윤호중 이해찬보다 더 깊이 들어있는 세력 통역당으로 봐야 됩니다. 통역당은 한두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통역당은 하나의 거대한
스트롱홀드, 거대한 견고한 진, 하나의 세력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분 통역당이 왜 이슈가 되기 시작했냐면은 김오란이라는 그 의사가 그 방역을 담당하게 되면서 그 김일성 출생지 모란봉에서 따온 이름이 바로 김오란이다. 60년 전 통역당이 청와대에 살아있나 이런 이제 뉴델리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김오란의 아버지 기세춘이라는 사람이 통역당 사건에 연루된 통역당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데 바로 이 그 기세춘에 대한 보도를 뉴데일리는 이렇게 하지만은 한겨레는 이렇게 합니다. 신용부 문익환이 반한 제야 동양사상가 기세춘 별세. 말하자면 통역당 뭐 관련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당시 1963년에는 동학혁명연구회를 발족시켜 초대 회장을 맡아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 것에 비해 저열한 것으로 치부된 우리 것의 재발견을 위해 동학 지도자 전봉준의 법정 신문 기록인 공초를 독해하며 공부했다. 동학연구회 학술위원장을 맡았던 신영복이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체포돼 1심과 2심에서 사형,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무려 22년을 복역했다. 바로 이 신영복과 한패입니다. 한패. 그리고 그 딸이 지금 그 대통령 비서실 방역 담당관으로 그렇게 기용이 되었습니다. 방역 기획관이라는 자리에 김오란 교수가 임명되었죠. 통역당 관련자들이 승승장구한 시대입니다. 이것은 그 문재인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전에 노무현 시대인가요? 그때 굉장히 갑자기 인기가 있었던 문근영 씨도 외조부가 통일운동가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통일은 자유통일이 아니라 적가통일입니다. 유낙진 씨가 외조부인 것이 많이 알려졌는데 그때 모든 기사, 이건 연합뉴스인데도 불구하고 통일운동가라고 표현했습니다. 통일운동가 류낙진 씨가 별세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류낙진이라는 사람은 6.25 직후에 지리산 빨치산으로 활동했다가 구속되었고 석방된 뒤 전남 보성 예당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1971년 통역당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남노당 활동을 했고 그리고 그 사형 선고 받았다가 다시 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88년에 20년으로 감형되어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나왔어요. 결국은 석방이 됐습니다. 가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숨을 거둘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의 반체제 운동은 2002년에 이런 기사 보십시오. 그 강주지법에서 백운산 지구 빨치산 유령비 비문을 작성했다 하여 불구속 입건됐다가 징역 8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그 전에 1980년 5월에는 동생 유영선이 전남 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약간만 봐도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남노당 이후 빨치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싫어하고 대한민국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저주한 통역당 관련자가 통일운동가가 돼 있죠. 그리고 그 자손까지도 추앙을 받고 있죠. 한겨레신문은 노골적으로 총호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런 추세가 한겨레신문만이 아니고요. 이제는 그냥 전 언론이라고 해도 됩니다. 전 언론. 그런데 지금 제가 백낙천과 금은 지식인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윤학진이라든지 기세춘 이런 인물들은 워낙에 김일성 추종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요. 사실은 굉장히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통일혁명당이라는 것은 이렇게 통일운동 하지만 사실 통일혁명당은 적화통일혁명당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그들이 만들었던 그
기간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기간지에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1900 혁명전선인가요? 혁명전선 중에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64년 3월 15일 역사적인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약속 장소에 와서 보니 이미 김진락, 이문규 동지가 와 있었다. 신영복 동지가 들어오면서 분위기는 전보다 훨씬 고조됐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께서 교시하신 주체의 당 창건 방침을 받들고 그 사이 동지들께서 필사의 노력으로 분투하신 결과 오늘로서 우리는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을 보게 됐습니다. 아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혁명당이 김일성 지하당이라는 것, 북한의 그 남조선 기지론에 따라서 남조선의 기지를 건설한다라는 그 지령에 따라서 통일혁명당을 건설한 것은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보십시오. 김진락은 사실은 전향을 했고 주함산을 썼지만 사형당한 사람이고 그 삼촌인 김종태는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사실은 통일혁명당의 당수예요. 이 김종태는 좀 문제적인 사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생긴 것도 좀 독특하죠.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오래된 바닥빨갱입니다. 쉽게 말해서 1968년 11월 28일 통일혁명당 사건 공판에서 주모자로 기소된 김종태가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가 사형당한 뒤 북한에서 해주사범대학을 김종태 사범대학으로 바꾸는 등 영웅 대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실제로 김종태는 북한에서 영웅이죠. 그런데 실제로 김종태의 조카가 김진락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김종태는 좀 문제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식인 유형이 아니고요. 예전에 이 사람의 형님이 대구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나왔을 때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지식인형 그런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어요. 실제로 북한에 포섭되어서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김일성을 만났다고 분명히 했는데 나중에 재판정에서는 또 안 만났다 그랬어요. 그럼 왜 만났다 그랬냐 그랬더니 지도자는 좀 있어 보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말을 했고 북한에 가서도 심지어는 북한에서 군사 시설을 보여주면 뭐 당신들 또 전쟁 일으킬 거야 이런 식으로 대들기도 하고요. 뭐 술 먹고 이렇게 목포의 눈물 부르다가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을 아주 곤란에 빠뜨리고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말하면 한량 같기도 하고 좀 개념이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통일혁명당 당수로 만들었지만 이 사람이 포섭한 이 사람의 조카 김진락과 역시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의 대구 쪽의 대부호의 아들이죠. 이문규 이런 사람들은 사상범이었어요. 확실히 김종태랑 좀 질이 달랐습니다. 김종태에 대해서는 얽혀있는 재미있는 일화들이 좀 있어요. 재밌다고 하는 것은 저널리즘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흥미있는. 심지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무지한 사람이냐면은 사형을 선고받고 제일 먼저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소를 못했어요. 법을 몰라서. 7일 안에 뭐 포기해도 다시 또 번복할 수 있는데 이런 법을 몰라서 그냥 항소 포기한 채로 다시 2심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1심에서 그냥 사형 확정되고 죽은 사람이에요. 특이한 사람이죠. 변호사도 얘기를 안 해줬겠죠. 김종태는 그런 면에서는 참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북한스러운데 이 사람이 포섭한 김진락이라든지 이문규는 굉장한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지식인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냐면 제가 백낙천과 검은 지식인들을 그랬는데 김진락, 이문규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지만 이들과 같은 세대, 같은 시대, 같은 정신을 공유했던 이들의 세계가 지금 끝나지 않았다. 2022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지속되어 있나. 그리고 이 지속되고 있는 이 세계를 우리가 쉽게 근절할 수 있는가. 그것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들이 이 연장선에서 결국은 이재명을 세워서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수로 만들어놨어요. 지도자로 만들어놨습니다. 당대표로 만들어놨습니다. 제1당입니다. 160석이 넘습니다. 웬만한 법을 다 통과시킬 수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을 쉽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 망할 거야.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다 망합니까? 북한이 왜 70년 동안 70년 이상 저렇게 비참한 상태입니까? 대한민국은 깨어 있었고 싸웠고 피를 흘렸고 노력했죠. 공산주의와 싸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반공과 싸운 역사, 전쟁한 역사를 70년 이상 무시무시한 대결을 해온 역사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때 싸운 군인들과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건설을 하고 산업화를 하고 이런 지도자들 모두 독재자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있는데 무시 정도가 아니죠. 거의 말살이라고 해야 되죠. 전 전 대통령 지금 현충원에 들어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져 있습니다. 전두환을 미워하는 사람이 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름답게 보죠? 독재도 좀 심하게 해야지 진짜 추앙받는 겁니까? 그게 지금 한국 현실입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통일혁명당 지난번에 제가 여러 차례 강의를 하면서 주사파가 진짜가 아니다. 통일혁명당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 통일혁명당은 한명숙의 남편 박성준, 신영복, 김종태, 김진락 이런 몇 사람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통일혁명당이 몇 명이 잡혔다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이미 그 검거된 사람이 15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확한 숫자를 잠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봐드릴까요? 158명이 근거되었고요. 그 다음에 73명이 송치가 되어서 23명이 불구속되었고, 그리고 1969년 7월 10일에 사형이 첫 번째로 김종태 사형이 집행되었고, 그 뒤에 이문규 사형이 또 확정이 되었죠. 이문규와 김진락은 사형되었지만 그 같이 활동했던 이진영, 제가 이진영, 김진영 좀 헷갈립니다. 김진환으로 알려져 있고 김진영이라고도 말하는 이 사람은 나중에 북한으로 올라갔죠. 어쨌든 지금 이 통역당 사건은 사형은 3명, 4명 이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5명 정도인가요? 정확한 숫자가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어쨌든 이 통역당은 몇 사람으로 끝나는 그런 세력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의 세계입니다. 하나의 세계. 제가 이 청맥 지금 서초동에 있는 우리 국립도서관에 가서 저희 스텝이 그 청맥에 실린 백낙천 교수의 글을 이제 복사를 해왔어요. 청맥 1965년 6월호에 백낙천 기고문이 있죠. 그런데 신풍토는 조성되어야 한다. 이 청맥 창간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청맥은 1964년 8월에 창간되었습니다. 1964년 8월에 창간되었는데 이 청맥은 이문규, 통일혁명당 이문규와 김진락이 주로 운영을 했고, 특히 이문규가 처음에는 그 주관을 맡았죠. 두 사람은 다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인데 이 청맥 1964년 창간을 하기 전에 1964년 8월 이전 3월에 통일혁명당이 결성이 되는 것입니다. 남조선 기지가 결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맥은 북한에서 받은 공작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다시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북한에서 통일혁명당을 만들면서 얼마 정도를 지원했는지 그 전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이 통일혁명당에서 뭐 얼마나 갖고 왔냐면 보십시오. 일단 그 당시 검거할 때 무장 공작선 한 척, 고무보트 한 척, 무전기 7대, 기관 단총 12정, 수류탄 7개, 무반동총 한정, 권총 7정, 실탄 140발, 그리고 고사총, 중기관총, 레이더, 라디오 수신기, 미아 3만 달러, 하나 73만 원. 여러분 그 당시에 60년대 이거 엄청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증거들이 다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돈으로 이문규가 청맥을 만들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문규는 학사주점을 운영하게 됐고 김진락이 또 청맥 주관이 되었죠. 지금 이 이문규, 이 통일혁명당의 이문규를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 연대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 신이주 출생해서 경북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 물리대 정치학과 신진회 멤버였으며 공군 장교 정훈감실 근무. 이 사람들은 꼭 군대를 제대로 갑니다. 신영복도 육사 교관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공군 장교 정훈감실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64년 8월에 청맥 주관이 되죠. 64년 3월에 김일성 지하당이 이미 결성이 됐고요. 그때 받은 공작금으로 청맥을 만들었죠. 지금 이 이문규를 추모하는 움직임이 있고 지금 한국 인터넷 웹사이트에 버젓이 이문규를 추모하는 그런 글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신고할 데가 없어요. 이렇게 썼어요. 한번 보십시오. 동지라고 말합니다. 동지는 대구 지역 부호 집안 출신으로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물리대 정치학과에 입학하였다. 4월 항쟁 이후 학생운동을 비밀리에 지도한 지도부 중 한 사람이었다. 64년 청맥지 활동을 시작하면서 통역당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 전에 이미 맺었습니다. 조직이 활성화되어 동지는 형식상 김진락과의 불화로 청맥을 그만두었다. 동지는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65년 학사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당시 학사주점은 수많은 젊은 지식인과 민족주의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공간이었다. 이후 동지는 68년 통역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사형을 언도받고 69년 11월 6일 사형 집행되었다. 이 동지가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1당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청맥에는 백낙청 글도 실렸지만은 사망 직전까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서울대 수학과 출신 안재구 교수 글도 실렸었죠. 등등 좌파 우파할 거 없이 그 당시는 뭐 그런 구분도 없이 소위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김일성 장엄으로 만든, 그 당시 몰랐겠지만 이 청맥에서 사람들이 소위 지식인들이 교류를 했죠. 제가 지식인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식인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존재하는 그룹입니다. 지식이란 무엇인가, 사르트르가 말한 그 지식이란 무엇인가 정도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식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좋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소위 스스로를 지식인으로 아이덴티파이하는, 자신을 지식인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규정하는 사람들의 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이 청맥지를 통해서 청맥지를 중심으로 소위 글을 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청맥이 물론 간첩이 만들고 공작원이 만들고 북한에서 돈 받아서 만들고 이건 몰랐겠죠. 그렇지만 한 팩을 이루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온 이 신풍투는 조성되어야 한다. 이 백낙천 교수의 글도 그냥 읽기에는 전혀 이적성이 있다거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궁피판 시대와 문학 정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그 영문학 그 뭐 소논문입니다. 아티클입니다. 에세이인데요. 이것은 그 제가 한번 그 중에서 일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형식적으로는 그냥 영문학 에세이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백낙천 교수가 여기서 그 좀 문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맥이 간첩이 북한 돈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백낙청이라는 인물은 이 청맥 또는 이문규, 김진락, 그리고 또 그 뭐 김종태 등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65년 6월에 기고를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전혀 이적성을 느낄 수 없는 그 매튜 아놀드라고 하는 그 영국 옥스퍼드 출신의 시인론입니다. 간단한 시인론인데 이 영문학을 표방하면서 여기서 상당히 문제적인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참여란 눈 꾹 감고 다이빙대를 뛰어내리듯 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거역할 수 없이 크고 성스러운 흐름에 기꺼이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라야 한다. 그리고 현실 참여는 작가 개인의 성이나 결심뿐 아니라 그가 자신의 모든 정렬 작가인 경우 작품 활동에 대한 정렬이 그 핵심을 이뤄야 할 것은 물론이다. 모든 정열을 바쳐 참여할 수 있는 삶의 질서 또는 움직임이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참여 문학으로의 초대죠. 형식적으로는 영국이나 독일 이 시인들에 대한 시인론을 형식적으로는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의 작가들이여 현실에 뛰어들자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현실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문제적이지만 이 통역당 그룹은 아니지만 요즘에 굉장히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최근에 대학가에 김수영 시 한 편이 이렇게 나붙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김수영 시 이 시가 아니고 김수영 시 중에서 최근에는 맛 평론가라고 하는 한교익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또 올렸다가 또 문제가 됐는데 여러분 혹시 그 한교익 씨가 올린 이 시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 시가 최근에 대학가에 이렇게 대자보로 막 나붙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 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언론의 자유라고 조지훈이란 시인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올 수밖에.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 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치의 자유라고 장면이란 관리가 우겨대니 나는 잠이 깰 수밖에. 근데 이 시가 바로 김수영 시인이 쓴 김일성 만세라는 시입니다. 이것을 그 한교익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 아직 1960년대 사고에 머물러 있는 극우파의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올렸다. 2018년에 1960년에 김수영을 불러온다. 세상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였으니 나도 잠이 깰 수밖에. 라고 한교익이라는 맛 칼럼니스트가 올렸어요. 말하자면 지금 백낙천, 김용욱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상당히 지식인보다 일상인에 가까운 한교익이라는 사람까지도 이런 담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담론에 끼어들기 위해서는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한교익의 이 글에 제대로 반박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1960년대에 그 시인 김수영,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백낙청의 명령, 참여하라, 참여문학. 그 참여문학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등극하기 시작했던 김수영. 이 김수영은 사실은 그 거대한 뿌리라는 시를 보면 김수영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김수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거대한 뿌리라는 시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김일성 만세라는 시를 같이 놓고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아직도 앉는 법을 모른다. 어쩌다 셋이서 술을 마신다. 둘은 한 발을 무릎 위에 얹고 도사리지 않는다. 나는 어느새 남쪽식으로 도사리고 앉았다. 그럴 때는 이 둘은 반드시 이북 친구들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안음새를 고친다. 8.15 후에 김병욱이라는 시인은 두 발을 뒤로 꼬고 언제나 일본 여자처럼 앉아서 변론을 일삼았지만 그는 일본 대학에 다니면서 4년 동안 제철 회사에서 노동을 한 강자다. 나는 이사벨 버드 비숍 여사와 연애하고 있다. 그녀는 1893년에 조선을 처음 방문한 왕립 지리학회 회원이다. 그녀는 인경전의 종소리가 울리면 장안의 남자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갑자기 부녀자의 세계로 화하는 극적인 서울을 보았다. 이 아름다운 시간에는 남자로서 거리를 무단 통행할 수 있는 것은 교군꾼, 내시, 외국인의 종놈, 갈리뿐이었다. 그리고 심야에는 여자가 사라지고 남자가 다시 오입을 하러 할보하고 나선다고 이런 기이한 관습을 가진 나라를 세계 다른 곳에서는 본 일이 없다고 천하를 호령하는 민비는 한 번도 장안 외출을 하지 못했다고 전통은 아무리 더러운 전통이라도 좋다. 나는 광화문 내거리에서 시구의문의 진창을 연상하고 이난내 박인환이죠. 이난내 처갓집 옆에 지금은 매립한 개울에서 아낙네들이 양잿물 솥에 불을 지피며 빨래하던 시절을 생각하고 이 우울한 시대를 파라다이스처럼 생각한다. 버드 비숍 여사를 안 뒤부터는 썩어빠진 대한민국이 괴롭지 않다. 오히려 황송하다. 역사는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 끝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 구절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나에게 노추발보다도 더 쨍쨍 울리는 추억이 있는 한 인간은 영원하고 사랑도 그렇다. 끝까지 뒤에는 너무 좀 심한 욕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지금 백낙청을 하면서 왜 제가 김수영을 갖고 온다고 생각합니까? 김수영 시인은 제가 아주 열심히 공부했던 제 분야죠. 이 시를 쓰고 얼마 안 돼서 요절했습니다. 그 교통사고로 죽었죠. 1960년대 청맥을 통해서 지식인들이 민족을 논했던 그 시대, 참여 문학을 논했던 그 시대. 지하에서는 김일성이 손을 뻗어서 청맥에 돈을 대고 학사주점에 돈을 대고 했지만 그 김일성이 깔아준 마당위에서 고담 준론을 했던 이 지식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말하고 있죠. 4.19 무렵에 마치 역사가 완성된 것처럼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 전쟁을 낸 김일성까지 추앙하는 자유까지도 다 누리고자 했죠. 그것이 바로 4.19 지식인들의 무한대의 자유. 그 정신의 정점에 김수영이 있었죠. 저는 이 김수영의 김일성 만세라는 시를 지금 대자보를 붙이는 대학생들, 그 뒤에 있는 조직이 사실은 그 당시에 이 판을 깔아주었던, 이 멍석을 깔아주었던 조직과 그대로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5년에 이런 기사도 났네요. 김일성 만세 대 전두환 만세, 고려대 대자보 전쟁. 고려대 캠퍼스에서 김수영 시인의 유작 김일성 만세를 둘러싸고 대자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면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적어도 상식적인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일성 만세 옆에 독재자의 딸이라는 시를 붙여놨어요.
박근혜는 독재자의 딸.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라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그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뭔가 낼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 모든 것이 태평성대를 구사하는 강력한 나라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젊은이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정부를 비판할 자유를 주어라.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죠. 전쟁이 일어나고 휴전이 되고 7년 밖에 안 지났는데 이 엄청난 자유의 노래가 있었죠. 김일성 만세, 전범 김일성까지 만세, 자유를 파괴할 자유까지도. 실상은 지하에서 통역당을 만들고 돈을 대고 학사주점을 만들고 청맥지 같은 잡지를 만들고 신문을 만들고 8개, 9개의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조직은 지금도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 청맥지에 글을 썼던 백낙천 교수, 마치 신념처럼 종교처럼 참여 문학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백낙천 교수는 지금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죠.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960년대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킨 것은 통일을 위해서다.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죠. 청맥에 참여한 60년대 지식인들의 민족의식이라는 글에 월간 말지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1996년 6월호, 말지는 뭐 다 아시겠지만 친북적인 잡지죠. 이 당시에도 그 북한을 거의 옹호하고 김일성 인터뷰를 하고 그런 뭐 글을 막 썼습니다. 근데 그때 그 청맥, 그 김종태, 이문규, 김진락의 청맥에 대해서 그 김상웅이라는 정치평론가가 이렇게 썼거든요. 일단은 뭐 앞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중앙정보부장에 의하면 이 사건이 지식인, 학생, 청년층을 포섭하여 학술 연구를 가장한 9개 위장단체를 조직하고 이것을 자연 발생적인 것처럼 조작하여 용공적인 조직 형태로 발전시켜 북계의 적화 통일 노선에 규합시킴으로써 무장 봉기에 이용하려는 것. 이건 정확한 얘기죠. 왜냐하면 그때 이미 1968년에 청와대에 김신조 사건이 있었어요. 1월 달에, 1월 21일인가요? 청와대 뒷산에 뭐 거의 무장 공비가 내려갔어요. 근데 정노 경찰서장이 돌아가시고 그랬죠. 전쟁입니다, 이건. 이 전쟁터에 이 서울대 물리대 학생들이 이런 걸 만들고 서울대 물리대 교수를 하고 있는 백낙청이 또 이들과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 이익환, 송성환 등이 처형되고 처형된 사람은 5명이군요. 많은 사람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활발한 집필 활동을 하면서 대학 교단에선 신영복 씨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복역하다가 20년 만에 출소했다. 중앙정보부의 발표대로라면 월간 청맥은 통일혁명당 산하에 있는 9개 서클 중에 하나였다. 군사독재의 질곡과 전통적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1960년대 중반의 젊은 엘리트들에게 청맥은 당시의 교양지, 사상계와는 또 다른 방향에서 지적인 호기심과 매력의 대상이었다. 이런 잡지가 북한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그 다음 앞으로 다시 읽고 있었어요. 예, 그 자금으로 운영되고 발행인과 주간이
북측과 연결되었다는 정부의 발표는 남한 지식인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통역당 사건이 청맥 독자들에게 준 충격은 두 가지로 분류되었다. 북한의 대남 공작이 대단히 치열하고 한국 사회의 엘리트 집단에까지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는가 하는 점과 인기 있는 지성지가 어떻게 간첩의 자금으로 운영되었을까 하는 놀라움이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자금으로 하는 민주화 운동이 진짜 민주화 운동입니까? 지금 그 이문규와 같은 사람을 민주화 운동 동지로 김진락은 전향했다고 해서 추앙하지 않고 이문규는 지금 추앙하고 있죠. 그 흐름 그대로입니다. 김수영 시대에는 그래도 조금 봐줄 수 있다 하지만 수백만이 굶어 죽고 수백만이 도탄에 빠져 있는 북한 현실을 보면서도 아직도 천안함은 북한이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백낙청. 1960년대 이문규 김진락과 함께 청맥에서 놀던 그 시절 그대로입니까? 그냥 지금 한국에는 사형당하지 않은 통일혁명당이 그대로 살아서 이제는 정권까지도 갖고 국회도 점령하고 이게 현실이죠. 그걸 촛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통일혁명당의 완수를 촛불혁명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한국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가 이겨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한국의 이런 안일한 사람들을 제가 뭐 탓하거나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냥 하늘만 보고 일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심부름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얘기해 둡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참으로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이영희, 그 이영희의 친구들 백낙청, 김용옥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 통일혁명당의 그 통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건 공산화된 통일인 거죠. 이영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유명한 이 책에서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중국처럼 장구한 세월에 정치적 억압과 빈곤과 인간적 비참의 역사를 살아온 민중에게는 그 생물학적 인간적 존재의 기본 조건을 처음으로 해결해 준 지도자와 그 인간에 대한 감정은 숭배에 가까운 거의 절대적인 존경이 있을 수 있다. 왜 모택동 우상화가 괜찮다. 와, 여기다가 김일성을 바꿔 넣으면 됩니다. 지금 한국 주사뿐만 아니라 이영희류의 자익들은 모두 한국처럼 가난과 질곡의 역사를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김일성과 같은 그런 지도자, 입에 풀칠을 시켜준 지도자를 존경하고 숭배해야 된다.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모택동이 김일성과 여기서 동격입니다. 이영희 교수 죽을 때까지 좌익들의 거의 우상이었죠. 물론 돌아가셨지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모택동이 밥 먹여줬습니까? 정말 수천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인민공사. 지금 제가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을 부재지만 주제입니다. 한반도에 어떻게 지저스 웨이브가 오는가. 제가 언젠가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지저스 웨이브는 이렇게 온다 제가 말할 텐데요. 한반도의 지저스 웨이브는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 책에서 모택동에 대해서 쓰고 있는 부분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저 새는 나쁘다. 마오의 살벌한 한마디. 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국에서 모택동이 입에 풀칠을 시켜준 것이 아니라 수천만의 사람들을 거의 국가 하나를 거의 그냥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그 모택동이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한반도에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 이 책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무택동은 국共내전 당시 1000명당 1명을 죽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교조적 율법이 되어 피바람을 불렀다. 박해와 핍박은 자살자도 부추겼다. 1952년 상해에서는 2개월 사이 600명에 달하는 기업가, 상공인들이 자살했다. 악명 높은 라오가이, 중국 정치범 수용소죠. 공산주의 혁명 과정에서 등장했다. 네, 바로 이 라오가이를 이영희 교수라는 사람이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어떻게 정당하고 있는지 좀 한번 또 볼까요? 정치범 수용소,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것이 안 부끄럽답니다. 강제노동 수용소? 이렇게 물음표까지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부의 의존 없이 자유롭고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데서 연안 시대의 자기 희생적인 혁명 정신에 대한 강조가 이해된다. 외부에서의 강제 수용소라는 평은 민중의 그와 같은 자각에 입각하여 별다른 현대적 기계 설비도 없이 순전히 스스로의 창안과 전략과 집단적 노동으로 방대한 건설을 이룩해야 했던 초기의 긴박한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당화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주적으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용소 필요하지. 이영이라는 좌익들의 우상이 이런 식으로 강제 수용소를 정당화합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도 마찬가지겠죠. 한국 좌파들은 악마입니다. 자기가 살기 싫은 곳에 왜 남은 살라고 합니까? 북한이라는 자주적인 체제, 자주적인 민족 국가라고 생각하죠. 건설을 위해서 정치범 수용소 정당화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이영희, 백낙천 교수도 하고 있는 것이겠죠. 한국 좌익들은 악마입니다. 지금 제가 백낙천과 검은 지식인들 이 강의를 하면서 참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해법을 갖고 있을까? 1960년대에 김수영이 표현의 자유 운운을 했지만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 유신 반대 운동을 했던 김지아는 돌아가시기 전에 백낙천에 대해서 깡통 빨갱이라고 했고 이영희에 대해서도 깡통, 사기 이런 말을 했어요. 한겨레에서 이것을 아주 티껍게 기사를 썼거든요.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지지를 밝힌 김지아 시인이 최근 이번에 조선일보 기고를 통해 문학평론가인 백낙천 서울대 명예교수를 노골적으로 비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지아 선생 참 대단하죠? 존경심을 보냅니다. 한국의 초특급 울트라 기득권, 태어나는 수고만 하고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10대의 영어 불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었던 백낙천 교수님? 당신이야말로 기득권이죠. 공산주의자들이 타도 대상으로 생각하는 계급이죠. 우리 모두 정말 궁금한 것은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납북당한, 네,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6.25 전대 납북사건 자료원에서 제공해준 자료입니다. 백붕재. 백낙천 교수의 아버지죠. 어떻게 납북됐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6.25 사변이 나와 집에 숨어 있다가 형 백인재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하긴커져 집으로 돌아왔다가 잠깐 집으로 돌아왔다가 잠복해 있던 청년 두 명에게 납치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쓴 사람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최기란이라는 외 6명, 그 자녀가 6명 있었다고 하죠. 그 중에 한 명이 백낙천 교수죠. 최기란 그 처인 부인이 있었죠. 백낙천 교수의 어머 생모시죠. 이분이 썼어요. 이게 1956년입니다. 그런데 1956년에 아버지를 찾아서 이렇게 청원을, 북한에 청원을 넣은 백낙천 교수 집안에서 어떻게 백낙천 교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아버지와 큰아버지를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영영 죽음의 땅으로 끌고 간 김일성이 어떻게 긍정됩니까?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더 알아봐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갔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주사파와 싸웠습니다. 제가 그 2017년 5월에 주사파 정권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한 주사파는 정확하게 민혁당을 베이스로 하는 주사파를 말합니다. 그 주사파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그 국민의힘을 다 장악할 것이다. 실질적인 장악을 했습니다. 우상호 같은 주사파, 이인영 같은 주사파, 임종석 같은 주사파, 뭐 셀 수가 없죠. 그리고 하태경, 신보라 등등 주사파 또는 주사파 영향권에 있는 주사파들이 지지한 그런 사람들이 이준석 포함, 이준석 주사파는 아니지만 주사파들이 인도세했죠. 세웠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를 다 장악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들보다 한 급 더 위에 있는 자들,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죠. 2016년 본격화된 탄핵, 그리고 2017년 소위 말하는 그들의 촛불혁명, 그것이 1948년 체제가 끝나고 그들이 생각해왔던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 유명한 승려 법륜의 친형이 역시 난민전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죠. 사형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법륜이 저한테 직접 말했어요.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 제가 귀를 의심했죠. 도대체 무슨 놈의 정통성입니까? 그 정통성은 사람 죽어도 되는 정통성입니까? 저는 신 김지아의 거대한 뿌리를 보면 좀 정말 말 그대로 눈물이 납니다. 버드 비숍이라는 사람의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Korea and her neighbor,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로 번역된 책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어쨌든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을 보면 한마디로 슬픔입니다. 슬픔. 저도 읽었지만 민중들이 사는 삶이 꼬라지가 꼴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망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나라가 망해도 안 되죠. 남의 나라 식민지가 돼도 안 되죠. 독립을 해야죠. 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바로 그렇게 살던 그대로보다 더 심하게 북한 사람들이 살고 있죠. 미학적으로 괜찮다는 뜻입니까? 제가 보기엔 추문인데요. 보기 싫은데요.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 수표로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대한민국은 각 개인에게 권리가 나누어졌고 자유선거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직도 청맥을 중심으로, 푸른 보리 청맥을 중심으로 민족이라는 담론을 가지고 사실은 북한에 기대서 북한을 지지해왔던 비참한 지식인들, 그들은 다 천벌받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은 1960년대를 몰라도 1960년대 외부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197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특히 74년에는 본격적으로 김일성의 지위가 신으로 됩니다. 신. 유사사 10대 원칙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신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의 자녀들은 대대로 신이 되도록 절대성, 무조건성,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우상 숭배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천벌입니다.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정당화했던 이영희 교수가 한겨레 신문의 신이죠. 백낙천 교수가 한겨레 신문의 신이죠. 천벌 안 받겠습니까? 이제 다들 세상을 떠나고 계시죠. 이영희 교수는 이미 떠났고 세상들을 떠나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강한 시절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이제 어떤 통일을 할 것인가를 놓고 본격적으로 싸워야 되고요. 우리가 믿어왔고 신뢰해왔고 우리를 지켜주리라 믿었던 지금 미국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미국도 이상한 우편 투표 제도가 있는 이상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하는 그런 선거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한국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백낙천 같은 지적 사기꾼들이 적과 통일을 교묘하게 젊은이들을 선동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타개해야 됩니다. 저는 수년째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 강의를 실제로 알아듣는 분들은 3,000명이 안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저는 3,000명으로 너무 족합니다. 제 얘기를 듣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깨어나서 뭐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 성경 하나만 있으면 돼. 믿음 하나로 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되거든요. 제가 항상 세인폴 고정인문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장미 한 송이를 보여줘요. 장미 한 송이. 이 장미 한 송이는 이 장미를 보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부를 수 있어요. 장미를 보고 꽃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식물, 존재, 본질, 뭐 복잡한 거. 이 장미, 꽃, 식물, 생물, 사물, 존재, 본질, 신령. 근데 이 장미를 보고 그리고 만지고 냄새 맡고 하는 이 감성의 세계가 있고 또 식물로 연구하고 세포를 연구하고 하는 지성의 세계, 이성의 세계, 영성의 세계가 있지만 특히 종교인들은 이 지성과 이성의 영역을 너무 등한시합니다. 가볍게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가 고담 준놈만으로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인식의 세계를 우리가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는데 더 유용한 것들, 지성의 세계, 감성의 세계, 이성의 세계를 모두 공산주의자들한테 다 뺏겼어요. 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탈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모든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전 지금 잠들어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백낙천과 똑같이 됩니다. 백낙천이 하수인이 됩니다. 동학은 위대하죠. 엄불교도 위대하고 후천 개벽 다 좋아요. 그 위대한 사상이 북한 주민들에게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굿 뉴스, 좋은 뉴스입니다. 저는 기독교 선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에게 해방이 와야 된다. 빛이 와야 된다. 권리가 있어야 된다. 정말 여러분 생각할 때 한반도에 김일성 동상 세워놓고 하는 그런 통일을 바라십니까? 그런 통일은 안 되죠. 자유통일을 해야 됩니다. 백낙천 교수님, 이제 통역당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셔서 이제는
자유통일의 지평으로 젊은이들을 안내해 주세요. 보통선거가 있는, 어떻게 이재명을 지도자로 옹립해서 법치가 아닌 인치를 하는 그런, 선거도 막 유린하는 그런 못된 세상을 바라십니까? 룰 오브 러, 법치가 필요합니다. 룰 바이 러가 아니에요. 법이라고 다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식계가 완전히 망해 있고 언론계가 망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빛이 있다면 헌법은 지켰다. 헌법 10조. 모든 인간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unalienable 천부 인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것이 이 불안당들을 이기는 이승만의 헌법입니다. 김수영 시인이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했는데요. 이 김수영의 망발을 쪼개버리는, 깨뜨려버리는 것이 바로 10조입니다. 인간이 존엄하다면 김일성 만세는 안 되는 것이죠. 독일에서 히틀러 만세는 안 돼! 라고 할 때 바로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법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해드릴게요. 백낙천 교수님, 인간이 존엄한데 어떻게 고려 연방제를 합니까? 자유통일을 해야죠.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북한을 통일시켜야죠. 그리고 중국에도 자유민주주의를 확산해야죠.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중국 공산당으로 가면 안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도 강령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주의예요. 시진핑주의예요. 그런 세상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헌법 10조를 볼 거예요. 네, 중국 공산당 당규약 총강령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막스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 습금평, 시진핑 새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김용옥 가짜 철학자? 그런 세상이 좋아요? 저는 대한민국 헌법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헌법 10조를 읽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지저스 웨이브는 이렇게 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와 함께. 여러분, 지저스 웨이브는 이렇게 옵니다. 우리 모두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반도에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 네, 이것이 바로 가스펠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